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까지요. 이제 오늘 세 번째 동영 모의고사인데, 오늘까지는 제가 낸 게 아니라 세 사람이 같이 낸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순수하게 제가 낸 걸로 이제 시험을 볼까요? 이제 각 선생님들이 열심히 냈는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요성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중요성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는 보면, 오늘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8번, 9번, 10번이 전부 다 경기 변동이죠. 8, 9, 10이 경기 변동이잖아요. 경기 변동이 이렇게 세 문제 나올 일은 거의 100%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문제 구성도 약간 제 생각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여기 8번, 9번하고 10번은 뭐 거미집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모르죠. 또 혹시 이런 게 나올 수도.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할 건데요. 1번 문제는 요즘은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이념 또는 지도 원리,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초창기 시험에 아주 시험에 자주 냈었습니다. 왜? 초창기 시험은 이런 걸 잘 내요. 다음 중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능률적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안전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하세요. 공정하게 하세요. 이런 게 있다고요. 이제 그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제 굳이 보면 요약 정리집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집이 이제 가볍게 언급만 했고, 기본서를 가면 15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4번 지문, 5번 지문은 우리 책에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 책. 그러니까 기본서 자체에 없는 내용이라고. 예전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이제 기술하고 그래서 책에다가. 근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1번 문제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지문 하나 나왔습니다. 26회 때. 그러니까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 굳이 따지자면 1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학 그러거든요. 부동산학이라든지 부동산학의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는,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그 소리예요. 그럼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능률적으로 하세요. 그게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네 가지를 제시한다고요. 능률성의 원칙이 있고, 원칙.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안전하게 하세요. 사기치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하세요.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성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시험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그러면 능, 안, 경, 공, 능항, 공경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1번 문제 틀렸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자, 그럼 1번 문제는 1번 안정성의 원칙은 체유용과 거래질 상립. 이게 26회 때 지문 나온 거야. 26회 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체유용하세요. 거래질서 확립하세요. 이건 안정성의 원칙이 아니에요.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능률성.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은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자, 소유 활동은 체유용해야 되고 거래 활동은 거래질서 확립돼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능률성의 원칙이 아니라 안정성이 아니라 뭡니까? 능률성입니다. 자, 2번은 능률성의 원칙은 경고성의 판단, 가격의 적정성, 권리관계의 진정성,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다. 이런 물건을 사버리면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적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번은 능률성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성입니까? 안정성이에요. 집에 가서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운다. 그 문에다가 짜증이라고 쓰세요. 안 애우는 거예요, 이거.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인데요. 환경가치와 공간가치 증대율 매우 추상적이죠. 그러면 부동산은요, 공법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학은 늘 싸우는 겁니다. 뭘 싸우냐면, 뭐가 싸우냐면 개발과 보존이 싸우는 거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큰 틀에서 보면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싸우는 겁니다. 개발할까 보존할까.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도 나오고 뭐 환경성 검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환경가치, 그러면 거기서 보존이겠습니까 개발이겠습니까? 보존이야 보존. 그다음에 공간가치는 공간을 창출했다. 이거는 개발이라고요. 그래서 환경가치와 공간가치 증대는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자. 봐봐요. 계속 개발만 해버려요. 개발만 해버리면 그러면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환경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다음에 개발하지 않고 보존만 해봐요. 보존만 해버리면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환경가치와 공간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의 적정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동산에게 지도 이념, 지도 원리입니다. 무슨 북한 특수부에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도 원리, 지도 이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뭐 거의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전단성의 원리는 뭐가 전단성 원리냐면 이게요. 거기 이제 최소의 희생, 최대 효과 나오죠. 그럼 여기는 그 최대 희생, 최대 효과는 이 중에서 어떤 것 같아요? 경제성이에요. 경제성의 원칙이라고요. 그다음에 전달성의 원칙은 그 밑에 4번, 5번 있죠. 감정평가에서의 객관성과 설득력 있죠. 이게 전달성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달성 원칙은 감정평가서를 우리 일반인에게 줬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서인데, 그러니까 이 전달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유심 볼래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중개를 하든 감정평가를 하든 권리분석을 하든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이걸 지켜줘야 된다. 이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야. 그럼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그럼 감정평가할 때 특별히 지켜야 될 원칙, 그것을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이라고 해요. 왜요? 이 감정평가는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활동이죠.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게 이거야. 중개활동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개활동을 하든 감정평가를 활동하든 권리분석을 하든 전부 다 부동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또 특별한 원칙이 있다. 그게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인데 이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중에서 전달성의 원칙이 있다고요. 전달성의 원칙. 그럼 전달성의 원칙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서 일반인에게 전달할 때 일반인이 알아먹게 전달해라. 그게 전달성의 원칙이야.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자, 여러분이 감정평가 의뢰인이고 제가 감정평가사입니다. 제가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줄 거라고요. 근데 전부 다 전문용어로 해버려요. 전부 다 전문용어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버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전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게 이제 전달성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전달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서 작성을 할 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5번에 감정평가서의 객관성과 설득력이 있어라.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전달성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풀었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크게 기억할 거 없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에서 능률성의 원칙이 나왔다는 거. 그럼 능률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될 것인가? 그다음에 거래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될 것인가?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만이 이게 능률적으로 되더라. 그다음에 거래 활동을 할 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래 질서 확립되다.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만이 능률적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26회 때는 이렇게 출제했어요. 어떻게 출제했냐면 소유 활동할 때 최유효용이 지켜줘야 되고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돼야 된다. 이걸 안정성의 원칙이라 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그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전달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약국 가면 그 약사들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약사들이 어떤 약사들을 보면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노트에다요. 제가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어디가 아픕니다. 막 그러면 이제 목이 아프고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다 써요. 씁니다. 근데 쓰는데 이렇게 써요. 보면 9월, 10월 10일 그다음에 홍길동 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거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예전에 있었어요. 막 썼어요. 그럼 뭐라고 쓴지 몰라요. 그러면 얘는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전달하면 우리가 환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게 전달성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환자들이 봐도 어디가 아프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전달된다는 소리야. 그걸 전달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달성의 원칙은 감정평가서 작성을 할 때 일반인들이 봐서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해야만이 그게 전달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됐어요. 1번 문제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별것 없다. 자, 2번 문제부터 합시다. 2번 문제. 옳은 거 그렇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공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칭한다. 공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토지는 없습니다.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지람은 토지의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또는 지역권 등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공자를 사자로 고치면 옳은 말이 됩니다. 자, 2번. 답지지역이 주거지구로 용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합니까? 후보지라고 합니까? 후보지죠. 3번. 후보지의 이행지는 용도 전환 과정 중일 경우뿐만 아니라 용도 전환이 끝난 경우도 후보지의 이행지라 지칭하면 OX, X죠. 용도 전환이 끝났으면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의 말을 떼야 되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적으로 용도 전환 중이다. 주가 상으로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러면 이행지죠. 그럼 용도 전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행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상업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감정평가할 때 동일 수권은 일반적으로 용도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용도 전환 후. 용도 전환 후. 근데 용도 전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과 관련된 것으로서 용도의 다양성을 판단 근거로 하는 체유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후보지 이행지가 나타나는 부동산의 특성은 어떤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지 않으면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할 수 없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가 나타나는 부동산의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후보지 이행지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고, 현재의 용도가 체유용이 아니라면 그러면 용도 전환을 통해서 체유용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유용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4번. 자, 그러면 5번은 반대로 써놨죠. 공환제하고 휴환제를 반대로 써놨습니다. 5번은 공환제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휴환지. 휴환지 자리에 뭐 들어가고? 공환지. 이렇게. 자, 3번. 옳지 않는 거. 1번. 토지는 부동성으로. 부동성 나왔습니다. 그럼 부동성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지역이 나와야 돼. 지역. 자, 부동성이 나오면 지역, 임장활동, 위치, 입지, 그 다음에 예부효과,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말들, 지역 분석의 필요성, 이게 부동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1번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해 지역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이 등이 달라지며 또 그 이용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너무나 옳은 말이고, 2번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장래기 드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시장이 발달을 근거하되며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 3번 부동산의 개별성. 개별성이 나오면 모든 것을 개별화시킨다. 구체화시킨다.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게 한다.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주의할 것은 그러나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뿐만 아니라 용도적 대체도 불가능하다. 그럼 5대 X다. X가 된다. 개별성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니까 가치 추계를 곤란하게 만든다. 개별성은 표준지 선정을 곤란하게 만든다. 개별성 때문에 B자가 쏟아져 나온다. 상품의 비표준화, 거래의 비공개성,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자,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을 탄력적으로 만든다.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비탄력적으로 만들고 부동산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든다.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독점적으로 만든다. 자, 그럼 3번 질문 갑니다.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가격이나 수익 등이 구체적 개별적인 성향을 지니며 모든 것을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옳은 말.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만든다. OX, O. 거기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만들고 독점적으로 만든다가 최근에 출제했어요. 어떻게 출제했냐면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OX, X.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왜 틀리냐면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체유용 방법을 선택하게 되므로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성 때문에 체유효용을 해야 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체유효용은 용도의 다양성의 판단 근거 또는 성립 근거가 된다. 반대로 써놨어요. 용도의 다양성은 체유효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은 왜 틀렸냐? 5번은 용도의 다양성이 체유용의 판단 근거지 체유용이 용도의 다양성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4번 문제 갑시다. 옳지 않는 거. 자, 1번 질문.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랍니다. 그럼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0이다. 이걸 세 글자로 말하세요. 부증성. 토지의 공급 곡선은 물리적 곡선은 수직선. 되셨죠? 예. 그러니까 토지의 공급 곡선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 곡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용도적 공급 곡선이 나타난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자, OX 하시 바랍니다.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개별 용도 관점에서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써드릴게요. 자, 토지는 자, 부정성 때문에 개별 용도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일까 X일까? X죠. X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네? 여기 개별 용도의 공급이 이게 용도적 공급입니다. 개별 용도의 공급이 용도적 공급.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이잖아요. 가능인데 근데 부정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공급이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자,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안 되는 거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용도적 공급을 개별 용도의 공급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개별 용도 공급. 개별 용도 공급이 용도적 공급. 그럼 이 개별 용도 공급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부정성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토지 70%는 임야고 나머지 20%가 그중에 20% 나머지 30% 중에서 20%가 농지고 10%가 택지입니다. 택지. 자, 그런데요. 택지라는 개별 용도, 여기 임야라는 개별 용도, 농지라는 개별 용도, 택지라는 개별 용도, 이런 것들을 개별 용도라고 해요. 그러면 임야 일부를 이렇게 택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개별 용도라는 택지라는 개별 용도의 공급이 가능한 거죠. 이게 개별 용도의 공급이라고요. 그러면 임야를 택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개별 용도의 공급 된다고. 그럼 개별 용도의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개별 용도의 공급이 불가능하다. OX, X. 개별 용도의 공급은 가능하다. 자, 2번.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 제약으로 인해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이제는 기가 좀 아플 때도 됐죠? 너무 많이 했잖아. 너무 많이 했어.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 공급은 보다 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래서 3번 오른말.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장기 공급선보다 완만하다. 틀렸죠? 단기 비탄력적 급경사, 장기 탄력적 완만. 그러면 공급선의 기울기는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 어디가 더 완만하다? 장기가 완만하다. 탄완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5번. 병합 분할 가능성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에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가진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함으로써 용도를 더욱더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때문에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면 용도적 공급선은 수직선이 아니라 무슨 형태로 보인다? 우상향하는 형태로 보인다. 그래서 5번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병합 분할 가능성이 용도적 공급선을 우상향으로 만든다. 이건 아직 출제하지 않았어요. 출제하지 않았고 여기 병합 분할 가능성까지 넣은 것은 아주 넓게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 공급선은 우상향하는데 이건 물리적 공급 곡선입니까? 용도적 공급선입니까? 용도적 공급선이죠. 자, 그래서 4번은 답이 4번. 자, 5번으로 갑니다.
지금 한 10 몇 일 남았죠? 10 몇 일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한절기에다가 여러분들 감기 조심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파버리면 그럼 지금 여러분 체력이 많이 지금 방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간에 체력이 많이 방전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한 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방전돼 있다고요. 근데 이때 한절기가 겹쳐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목감기, 코감기 이렇게 해서 아프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연세가 또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금방 가요. 그러면 10 몇 일 남으면 일주일 금방 간다?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무리하지 말고 빨리 주무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차가운 거 많이 먹지 마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거 드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매우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옆에 언니하고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까. 그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3월 달에는 한번 할 줄 아는데 지금은 괜히 막 짜증 난다고요. 근데 언니는 좀 색깔이 안 맞는 것 같다. 옷 색깔이 그것도 짜증 나. 아니 내 옷을 내가 입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해? 별꼴이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혼자 이야기하는데 다 들려 이제. 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요즘은 좀 너그럽게 옆에 언니가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라고. 또 그런 분이 있다. 자기는 결혼 점수 때문에 미치겠는데 언니 나는 3월 달부터 했는데 결혼이 너무 좋아. 80점씩이야? 막 이런 게 막 짜증 확 나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짜증스럽죠 엄청나게. 자 5번 갑시다. 5번은 나오면 다 맞춰야 되는데 수가탄하고 수교탄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5번 정도가 올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탄력성을 주는데요 꼭 수가탄하고 수소탄 2개만 줬습니다. 봐요.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도 수가탄하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소탄 이 2개만 주면서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가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이제 소탄을 준 게 아니라 수교탄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교탄 이렇게 2개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2개 조합은 아직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거든요. 순전히 수가탄하고 수소탄만 출제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아시겠죠? 그럼 이제 수가탄이 나오든 수소탄이 나오든 방식은 똑같아요. 그럼 수가탄 몇 나왔습니까? 예, 0.8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교탄은 몇 나왔습니까? 0.5 나왔습니다. 0.5. 근데 이 수가탄은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교차 탄력성은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수요 교차 탄력성 정확한 명칭은 아파트가 아니라 미쳤나 봐. A인데 왜 말도 안 해주시나요? 내가 아플까 봐 그래요? 말해주면 내가 아플까 봐 신경 써서. 자 A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럼 A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A 부동산 가격 변화율이에요. 자, A 부동산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요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B 부동산에 대한 A 부동산의 수요 교차 탄력성 나왔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여기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에서 분모는 B 부동산 가격 변화율이에요. B 부동산 가격이 변할 때 A 부동산 수요량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수요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써놓고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A 부동산 가격이 몇 % 올라갔습니까? 2%. 그럼 A 부동산 가격이 2% 올라갔으니까 2% 올려주자고요. 그럼 A 부동산의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 감소. 몇 퍼센트? 1.6%. 1.6% 감소야. 자, 수요 교차 탄력성 와요. 수요 교차 탄력성 왔는데, 근데 B 부동산 가격이 4% 올라갔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수요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체제 보완제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대체제 보완제 따질 때 여기 마이너스 안 붙었으면 무조건 뭐다? 대체제죠, 대체제. 그럼 대체제 써놓고. 자, 그럼 대체제 써놓고 B 부동산 가격이 4%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A 부동산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두 자가 대체적으로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의 수량은 증가. 몇 퍼센트? 2%. 선생님 2%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냥 2% 나온 거야. 그냥 2%. 이 두 개를 곱해서 2 나오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0.5 그래서 2%입니다. 그럼 두 개 묶으면
한쪽은 1.6% 감소, 한쪽은 2% 증가면 결국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2%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0.4%가 뭐합니까? 증가하는 거죠. 4% 증가.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6번. 자, 탄력성 옳은 거였습니다. 자, 1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부동산 수요 임대료 탄력성, 수요 가격 탄력성,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더 작아진다, 더 커진다. 자, 2번.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OX? O. 6번에 2번.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12번인가 나와요. 장기 무조건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이 장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측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 탄력성, 측정 기간, 탄력성, 관찰 기간. 그럼 탄력성, 관찰 기간이 길다. 탄력성, 측정 기간이 길다. 이게 장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장기는 수요든 공급이든 장기는 탄력적인데 이걸 다른 말로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관찰 기간이 길어졌다.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답은 2번이고 3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생산 기간이 길다.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거는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소의 유조선 생산 기간이 3년 걸린다. 이렇게 되면 비탄력적. 그러면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짧다. 인형 눈 끼우는 거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예. 4번. 건축 인허가 등이 어려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5번.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요소 가격이 급상승해버리면 그럼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자, 이제 6번 문제까지 됐고요. 7번 문제 계산 문제네요. 이제 자, 7번 문제 갑시다. 7번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원래 균형점으로 가자고요. 원래 균형점에서 공급 함수는 얼마 나왔어요? 300. 자, 수요 함수는 자, 500 마이너스 몇 P? 2P. 자, 우리는 균형가격 구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균형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했는가 이렇게 나오죠. 예, 친절하게도 얼마만큼 감소했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냥 균형가격 변화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2P를 넘깁니다. 그럼 2P는 500 마이너스 300. 그럼 P는 얼마입니까? 200. 2P는 200. 그럼 P는 몇이에요? 100.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 균형가격이 얼마입니까? 100. 자, 우리는 거리량을 구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거리량 한번 구해볼까요? 거리량. 자, 이 100을 여기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거리량은 500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그래서 얼마입니까? 300이죠. 자,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은 얼마고? 원래 균형 가격은 얼마고? 100.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거야. 우리는 거리량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100.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네요. 공급함수 300 그대로 있고 지금 수요함수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450 마이너스 2P로 자, 넘깁니다. 2P는 450 마이너스 300. 그럼 2P는 얼마가 됩니까? 150. P는 몇이에요? 75.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3월 달에 여러분 모습 다 기억합니다. 정신이 없었어. 언니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언니 몰라 그냥 해.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은 100이었는데 새로운 균형 가격은 75가 됐죠? 75가 됐으니까 가격은 25가 뭐요? 감소. 가격이 감소하는 말은 안 맞아요. 가격은 하락 이렇게 해야 되죠. 하락. 자, 이번엔 거리량 갑니다. 거리량. 그럼 75를 어디다 대입해요? 75 가격 75를 여기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450 마이너스 2 곱하기 75 그럼 150이죠. 그러면 2 곱하기 75가 150이잖아요. 그러면 450에서 150 빼면 얼마입니까? 300. 제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거리량 원래 거리량은 얼마? 300. 새로운 규정점은 거리량 몇? 300. 그럼 거리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리량 변화가 없대요? 공급이 300으로 고정되어 있잖아. 공급이 30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거리량 무조건 300이야. 선생님 그런 거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거래량을 안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제가 낸다면 거래량을 물어볼 거라고. 제가 낸다면 그러면 가격 변화와 거래량 변화. 그러면 가격 변화, 거래량 변화가 나오면 가격은 25 상승, 거래량은 불변. 근데 주는 거지. 1번 가격 25 상승,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은 10 증가. 2번 거래량 불변. 이렇게 주면 이제 복잡해지지. 이게 왜 거래량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얘는 처음부터 거래량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준 거야.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거래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거래량이 증가에다 하는 사람 많아. 거래량이 불변인데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량이 무조건 불변이야. 공급이 300으로 고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300으로 고정됐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거래량은 얼마야? 300이야. 그럼 여기 공급이 300이 아니라 200이다. 공급이 200이다. 시장 공급 함수, 시장 공급량 200이다. 그러면 거래량 무조건 200. 거래량 변화가 없다고요. 이 경우는 의미됐습니까? 예. 자, 됐고 이제 8번 문제 갑시다. 8번. 자, 가장 옳은 거 그렇습니다. 1번. 일반 경기가 호황인 경우. 일반 경기가 호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이 상승이 되지만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이에 비해 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저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이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자율과 부동산 경기는 반대로 간다고 하면 돼요. 이자율과 부동산 경기는 반대로 간다.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부동산 경기는 침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간다. 자, 그래요.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8번의 1번 지문은 주택금융은 특수금융이야. 특수금융. 그래서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주택금융은 특수금융인데 왜 특수금융이냐면 이 일반 경제 원리하면 장기 고리가 맞습니까? 장기 저리가 맞아요? 자, 대출할 때 장기로 대출이 됐어요. 그럼 장기로 대출했을 때 은행은 이자를 높게 받습니까? 낮게 받습니까? 낮게 받아요. 낮게 은행은. 근데 원리는 장기로 빌려주면 돈을 금리를 높게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 대출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높았죠. 그럼 은행이 장기로 빌려주는 경우고 단기로 빌려줬을 때 위험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금융의 논리는 장기 고리고 단기 절이에요. 절이 단기 절이라고요. 근데 주택금융을 장기 고리 이렇게 해버리면 돈을 빌릴 때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릴 때 장기로 빌리면 좋죠. 근데 이자율이 높잖아요. 이자율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주택금융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장기 저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장기 저리. 그러니까 장기 저리. 그럼 장기 저리면 이게 금융 논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주택금융 대부분이 장기 저리고 이제 특수금융 그래요. 특수금융. 자, 이거 하나 하고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데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요. 자, 일반 경기가 8번이 1번 지문. 일반 경기가 호황입니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금리는 일반적으로 높아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지만 근데 부동산으로 오면 주택금융에서는 아무리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주택금융은 높은 금리로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주택금융은 그런다 하더라도 저리가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저리가. 됐습니까? 다시 가봐요. 다시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돈의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겠죠.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기업이 잘 되니까 기업이 더 추가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도 짓고 해서 돈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주택금융은 특수금융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저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8번의 1번 지문이야. 그럼 8번의 1번 지문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이라고요. 옳은 말. 그럼 8번의 1번을 모르겠다. 그럼 나머지 것들이 이제 틀렸으면 1번에다 어쩔 수 없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8번의 2번. 일반 경기가 호황인 경우 신용의 유용성에 따라서 투자자는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 투자하므로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대개 후순환적이다. OX, X.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입니까? 역순환입니까? 역순환이잖아요. 일반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이 아니라 역순환이에요. 역순환. 그래서 이번에 틀렸어요.
자, 3번 질문은 여러분이 한 번도 저한테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3번. 일반 경기 변동 주기 중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대표적인 주기는 죽을라 파동이 나오죠. 죽을래?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요. 이제 굳이 집에 가서 보실 분들은요. 기본서 113쪽에 있어요. 기본서. 그러니까 요약증이 없고 기본서 113쪽 가면 우리 기본서를 보면 가끔씩 보면 중간중간에 플러스 스터디가 있어요. 그런 게 넓혀보기야. 넓혀보기 참고상.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 113쪽 플러스 스터디에 나와요. 거기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 일반 경기 변동에서 뭐 학자들 이름이 나온다고요. 여기 죽을라는 사람도 이름이야. 죽을라, 한생, 쿠츠네츠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대표적인 주기는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30년 동안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센의 건축 경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경기라고 그래요.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동산 경기의 변동 주기는 일반 경기 주기보다 더 길다 나왔죠. 2배 길다 나오는데 이 한센의 건축 경기가 일반적으로 17에서 18년을 주기로 변동을 해요. 네? 일반 경기는 약 7, 8년을 주기로 변동한다거든. 그래서 이 한센의 건축 경기를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경기의 변동 주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동 주기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한 번 더. 죽을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센. 괜히 이런 문제 내가지고 빨리빨리 진도가 안 가네. 진행이 빨리 안 되네요. 그 3번 별 의미가 없어요. 3번 별 의미가 없고. 자, 4번 질문.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위축될 수 있으며 틀렸죠. 일반 경기 호황이면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반대로 가죠. 그런데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8번에 4번 질문은 이런 거야.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역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일반 경기와 상업용, 공업용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동행한다. 그죠? 그거야, 그거. 그럼 이제 8번에 4번 다시 가봐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공업용하고 상업용도 같이 호황이란 소리야. 그런데 주거용은 뭡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공업용이 어디로 가야 돼요? 상업용 그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옳은 말이야. 의미 됐습니까? 예. 자, 5번 질문은 제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다. 재건축 경기라면 O다 X다? X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용도별로 이렇게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려면 그럼 평균 내야 되잖아요. 평균. 봐요.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어요.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불황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평균 내면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불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용도별 부동산 경기를 평균 낸 건데 그게 단순 산술 평균입니까? 가중 평균입니까? 가중 평균이에요. 가중 평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고 8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번 지문 그다음에 3번 지문은 별 의미가 없고 2번하고 4번 지문은 똑같은 말이야. 2번하고 4번. 그러니까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관계에 있다. 일반 경기와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동시순환, 동행한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타당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1번 회복 국면이 매도자 시장이라면 후퇴 국면은 매수자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OX? O. 자, 2번 후퇴 국면이 이르면 매도자 중시화 태도에서 매수자 중시화 태도로 바뀐다. 후퇴 국면이 되면 매수자 중심이냐 매도자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후퇴 국면이 되면 매도자 중심에서 누구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2번도 옳은 말이에요. 3번 상향 국면이라면 매도자는 거래 성리를 앞당기랍니까? 늦추랍니까? 늦추려야죠. 반면 매수자는 거래 성리를 앞당기랍니다. 답이 몇 번? 3번. 자, 4번 후퇴 국면에서는 금리가 점점 높아져 자금의 여유가 없어지며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잃어감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를 침체를 보이기 시작한다. OX? O죠. 5번 투기 가열 후에
후퇴를 거쳐 불안구매로 곧바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말인데, 투기 가일 후에 투기가 막 가일됐습니다. 근데 후퇴 구매로 바로 가버려요. 후퇴 구매로. 그러면 투기 가일돼 후퇴 구매로 가면 곧바로 이어지면, 자, 투기에서 돈 버는 사람과 돈 못 버는 사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죠. 그 말이야, 그 말.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가장 옳은 거. 1번,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 착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무슨 변동입니까? 추세 변동. 2번은 회복이란 말 나왔습니다. 회복기. 그럼 회복기란 말 나오면 계절적 변동입니까? 순환적 변동입니까? 순환적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의 1번, 2번은 여러분이 추세 변동과 순환적 변동과 개별적 변동과 무작위 변동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거 보는 거야. 자, 3번.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과 담보인정을 규제한 후, 이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담보인정 비율 규제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럼 국가 정책, 정부 정책 변화로 분산 경기 바뀌었다.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 답 몇 번? 3번. 4번. 상향시장에서 직종 구매의 거래 사례각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상한선, 하한선. 5번. 부동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중개 활동할 때는 매수자를 중요시해야 됩니까? 매도자를? 매도자. 그래서 5번은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11번 문제 갑니다. 11번 문제 고생하셨어요.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11번 문제. 아주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자, 11번 문제 틀리신 분을 위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덧셈 뺄셈 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자, 우리 세미 팀장님한테 말해서 3시부터 덧셈 반 뺄셈 반 운영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자, 11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야. 3번. 자, 11번은 정보가치 구하라고 있습니다. 정보가치. 고생은 엄청나고 틀려버렸어. 고생 엄청나고 2번에다 동그라미 많이 했어. 2번에다가. 고생하고. 정보가치는 확실성하고 현재가치 마이너스 불확실성한 현재가치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정보가치잖아요. 그동안 이 정보가치 구할 때 요구수익 나오면 그걸 나누고 그랬어 막. 그렇잖아요? 근데 너느라 고생했어요. 근데 봐봐요. 볼까요? 생태공에 들어올 것이 확실한 경우에 현재 가치는 3,800만 원이래요. 이게 3,800이래. 이게 3,800이래요. 3,800만 원이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생태공에 들어설 것이 불확실 경우에 현재 가치 3,000만 원이래. 이거 3,000만 원이래. 이렇게. 그러면 정보 가치는 얼마야? 800. 이게 답이야. 선생님, 투자자의 요구수는 10%는 뭔데? 아, 10%를 이용해서 이거 구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아마도 덧셈 뺄셈만 들어올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제가 낸 거. 이상한 식으로 내가 낸 거 아닙니다. 자, 12번 갑니다. 거리가 먼 거. 그리고 걱정 말아요. 올해는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해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은 희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1번, 12번 1번. 완전경제 시장이고 모든 정보가 그 할당이 되어 있어.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할당되어 있다는 소리는 다 배분되어 있다는 소리야. 안정경제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 그런 말이야. 할당되어 있다는 소리가. 2번, 완전경제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불안정경제 시장은 할당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자, 어려운 말이 됐네요. 우리 시험에서는 불안정경제 시장은 할당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 안 줘요. 그러니까 할당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할당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의 반대가 할당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당 비효율적이란 말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봐요. 할당 효율적 시장의 반대가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야.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하고 반대는 할당 비효율적 시장인데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란 말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2번 완전경제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근데 불안정경제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불안정경제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면
이 시장에서는 초과인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럼 2번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할 것을 어렵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렵게. 자, 이런 거잖아요. 2번을 다시 해볼게요. 12번 2번은 완전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불안정경 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초과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옳은 말이에요. 자,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완전경쟁 시장에서만 성립하므로 불안정경 시장은 할당 효율적 수가 없다. 틀렸죠. 안정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불안정경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없다 해서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4번 불안정경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5번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 할당 비효율적이라면 정보 가치와 이를 입수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다를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똑같다고요. 자, 어느 지역에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 그 정보 가치가 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도 8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말은 이 시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 근데 정보 가치와 뭐가 똑같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똑같다. 이렇게 되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12번은 답이 3번이 가장 적절하고 의외로 3번은 쉽습니다. 이제 표현이 좀 어려울 뿐이지. 자, 13번. 옳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13번은 우리 1회 모의고사에서 이거 봤던 거야. 1회 모의고사에서 또 나왔습니다. 자, 1번. 집심성 점포는 중심 업무지구에 입지할수록 유리한 점포로서 대개 전문품이나 백화점 등이 해당한다. 자, 옳은 말인데 13번의 1번 지문은 아주 고전적인 지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산재성 점포로서 소매점은 입지하는 상권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며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 교통비 탄력성은 작은 편이다.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라 한번 들어봤어요. 1회 모의고사 1회 때 이제 이 지문이 나왔었어요. 1회 때. 그럼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자, 일단 산재성 점포가 나오면 그럼 목욕탕, 세탁소 이런 거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3번에 2번 지문 하고 있는데 2번 지문 산재성 점포입니다. 산재성 점포인데 세탁소고 목욕탕이다. 다음. 자, 이런 것들이 산재성 점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목욕탕 가는데 교통비가 들어간다. 그럼 목욕탕 가는데 교통비가 들어가면 그래도 나는 간다. 이겁니까? 교통비 들어가면 많이 안 갑니까? 많이 안 가죠. 그러면 이런 것처럼 산재성 점포처럼 교통비가 들어가면 많이 안 간다. 그러면 교통비, 수요 교통비 탄력성은 교통비가 들어가면 많이 안 가버린다. 이렇게 되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죠. 자, 봐요. 내가 목욕탕 가는데 그런데 택시비 들어가도 나는 그 목욕탕 간다. 이렇게 되면 교통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요랑 변화가 작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요. 비탄력적. 그런데 내가 목욕탕 가는데 택시비 들어간다.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산재성 점포, 세탁소, 목욕탕, 이발관 이런 것들은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클까 작을까? 크다야, 크다. 교통비가 들어가면 안 가버린다 이런 소리야. 이게 수요 교통비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거기 13번에 2번은 산재성 점포는 수요 교통비 상황이 작은 편입니까? 큰 편입니까? 큰 편이다. 큰 편이다. 선생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 안 하면 이해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3번 국부적 집중선 점포 동종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하는 형태를 띠며 종묘점, 어구점, 농기구 등에 이에 해당한다.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4번 선매품은 비교 후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므로 주로 의류나 가구 등을 취급하는 점포가 이에 해당한다. 가구의 거리, 공구의 거리 이런 것을 선매품이라 합니다. 5번 집신성 점포를 제외한 집재성 점포 등 점포의 구분은 동일 업종의 점포가 어떻게 입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런 뜻이요. 집신성 점포를 제외하고 집재성 점포 등 점포의 구분은 그러니까 집재성 점포냐 산재성 점포냐 이거 구분하는 것은 동일 업종의 점포가 같이 몰려있다. 동일 업종의 점포가 같이 몰려있다. 그건 뭡니까? 집재성이고
동일업종 점포가 흩어져 있다. 그러면 뭡니까? 산재성이죠. 산재성. 그럼 집심성 점포는 동일업종이 중심지에 입지해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다시요. 집심성 점포는 동일업종이 중심지에 입지해야 된다. OX? X예요. 집심성 점포는 동일업종이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요. 동일업종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집심성 점포는 그냥 도시 중심지에 있는 점포를 집심성 점포라고 그래요. 동일업종끼리 몰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 되셨죠? 동일업종끼리 몰려있는 것은 집심성이 아니라 뭐요? 집재성이야. 집재성.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심성 점포라 하면 동일업종이 중심지에 몰려있는 것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냥 중심지에 몰려있으면 집심성이라 한 거지 동일업종끼리 몰려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고생하시네요. 안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13번은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옳은 말 됐는데 중요성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요즘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제 기억은 13번에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이거는 17회 이후로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지문 하나 나왔을 뿐이니까 중요성은 없습니다. 자, 14번까지 이제 풀어볼게요. 14번도 허프죠. 2회 때도 허프 풀었죠. 2회 때도 허프 풀었는데 또 허프가 나왔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뭘 보라겠습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왔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뭘 봐라? 공간 마찰 계수를 봐라. 공간 마찰 계수. 그럼 이 문제의 공간 마찰 계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할인점 A, B, C가 공간 마찰 계수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 마찰 다르다는 거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A 할인점에 뭘 구하는 겁니까? 왜? 이용객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용객수 구할 때 이용객수 나오면 또 뭘 봐야 돼요? 단소조항 봐라. 단소조항. 그럼 A 할인점의 이용객수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A 할인점의 이용객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단소조항 곱하기 A 할인점 시장 점유율 이렇게 구하죠. A 할인점에 이용할 확률 시장 점유율 확률이죠. 그래서 확률 모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수 주어지고 그다음에 단소 주어지고 그러니까 앞에 소비자 수하고 단소 조항은 문제에 주어지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럼 뭐가 관심사다?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 관심사다. 그럼 A의 시장 점유율 A의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 이제 공간 마찰 계수가 다르지 않은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A의 시장 점유율은 A에까지의 거리 몇 킬로? 5킬로. 공간 마찰 계수 뭡니까? 2. 그 다음에 A의 면적 얼마? 25,000. 자, 플러스 B 매장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5km. 공간 마찰 계수 1. 그럼 5의 1승. 5의 1승을 할 필요 없죠? 5의 1승을 할 필요 없냐? 그냥 5 쓰면 되겠네요. 자, 5의 1승. 그 다음에 면적 얼마? 10,000. 자, 플러스 C 매장까지 5km. 공간 마찰 계수 1. C 매장 얼마? 10,000. 자, 이 중에서 A 5의 제곱분에 25,000이죠. 그러면 여기 25,000을 2의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000. 여기는요 2,000. 또 2,000. 그러면 전체는 얼마입니까? 5,000. 5,000 중에 1,000이죠. 5,000분의 1,000 몇 퍼센트? 20%. 그럼 이제 게임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갖다 붙여주면 되겠네. 붙여주면 자, 소비자 수 얼마입니까? 소비자 수 10만 명. 10만 명. 그 다음에 단소조항은 몇 퍼센트? 50%. 0.5 곱하기 0.2. 그러면 10만 명에 50%면 5만 명. 그 중에 20%가 얼마? 10,000명. 답은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 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예. 자, 15번까지 해버릴게요. 15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 겁니다. 자, 15번 공업입지 가장 옳은 거 그렇습니다. 1번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는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OX, X. 수송비 최소점, 인건비 최소점, 직접이익은 최소점, 최대점. 2번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한 번 시험에 나왔고 이게 옳은 말입니다. 자,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15번 문제를 풀 때 2번 지문을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 봐요, 한번. 자, 3번. 기술 연관성이 높고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직접 지향형 입지죠. 직접 지향형 입지. 이적 지점에 입지한다. 이적 지점은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장을 입지하는 것을 이적 지점이라고 하죠. 그럼 기술 연관성이 높고 기술, 정보, 시설, 원료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직접 이익이 발생한다. 이건 직접 지향형 입지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 그럼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면 원료지향 입지입니까? 시장지향 입지입니까? 시장지향 입지죠. 그 다음에 중량 감수 사람은 원료지향 입지를 선호한다. 이건 옳은 말이죠. 중량 감수 사람은 원료지향 입지, 감원. 그런데 앞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이것은 원료지향 입지가 무슨 지향 입지? 시장지향 입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자, 5번 기업 조직의 공간적 분업, 공간 연계 등 기업의 조직 구조 변화 또 입지 요인으로 둘 수 있으며 그 기업의 공간적 분업, 공간 연계 등 기업의 조직 구조 변화, 기업의 조직 구조 변화가 입지 요인으로 들 수 있을까요? 자, 가봐요. 있으면 공업 입지 선정은 시장과 거리가 가장 중요하며 정치, 국방, 개인, 선호 등의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어디가 틀렸냐면 공업 입지, 내가 공장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 공장 입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데 첫 번째, 기업의 조직의 공간적 분업, 공간 연계 등 기업의 조직 구조 변화도 입지 요인에 들 수 있으며 어느 부분이 틀리냐면 정치, 국방, 개인 선호 등의 비경제적 요인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추상적인 말인데 기업이 공장 입지를 정할 때 경제적 요인이 있어요. 경제적 요인. 경제적 인자는 경제적 요인은 어디에다 두면 비용이 다운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파주 근방에다가 공장을 두면 그럼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하겠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공장을 두면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나 국방, 개인적인 선호도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이것을 비경제적 인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장 입지의 고려사항이다. 고려사항이 아니다. 고려사항이다. 그래서 5번은 마지막에 비경제적 입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봐요. 배버의 공업입지론에서 등비용소는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그게 이제 옳은 말이고 최근에 그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답은 되지 않았지만 자,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15번은 답이 몇 번인데요? 2번인데 자, 이런 뜻이라고요. 자, 공업입지론에서 자, 배버의 입지삼각형이라고 했다고요. 입지삼각형. 자, 배버란 사람은 공장을 입지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입지삼각형을 통해서 공장 입지를 정해요. 자, 이거 원료산지 1번, 원료산지 2번 있고 여기가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그럼 배버는 공장을 어디에다 입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비용이 최소인 점인가? 그걸 찾아가는 게 이제 입지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지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다. 그럼 이 지점에 공장을 뒀을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면 수송비가 가장 저렴하다면 P점에 공장을 두는 거야. 그럼 P점에서 수송비는 원료 1번을 이렇게 수송을 해요. 하고 그다음에 원료 2번을 이렇게 수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장을 두고 여기서 뭘 만들었을까요? 제품을 만들었겠죠. 제품 만들어서 이 제품을 시장까지 이렇게 운송을 해요. 운송. 그러면 여기 원료 1번 수송비, 원료 2번 수송비, 제품의 수송비 이 세 개의 수송비를 더해서 최소인 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된다. 이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야. 그러면 이 P점이 공장을 입장했는데 이 P점에서 수송비가 만약에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었어요. 그럼 이 P점 위에 다른 점으로 가면 수송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럼 만약에요. 야, 이 지점으로 왔어요. 이 지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점으로. 그러니까 이 점으로 왔더니 이런 점들은 모두 다 수송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P점은 수송비 같은 거 가장 최소인 점이야. P점이 수송비 최소점이라고요. 그러니까 P점이 수송비 최소점이면 어느 점으로 간다 하더라도 P점 아닌 점 A,
B, C, D, E, F 어느 점으로 간다 하더라도 수송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해요. 그러면 A점으로 갔을 때 수송비가 100원이 증가하고 B점도 수송비가 100원 증가하고 C점도 100원 증가한다 해봐요. 그럼 100원이 증가하는 점들을 다 연결했어요. 100원이 증가하는 점을 이렇게 다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등비용선이야. 그럼 등비용선은 수송비 최소점에서 다른 점으로 갔을 때 수송비가 똑같이 증가하는 점을 다 연결했죠. 그럼 이렇게 또 비용선이 하나 생겨요. 그럼 이 비용선은 수송비가 이제 300원이 증가하는 점. 그럼 P점에서 이 빨간 선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수송비가 300원이 증가하는 선. 그럼 이 빨간 선은 수송비 최소점 P점으로부터 수송비가 얼마 증가하는 점, 300원이 증가하는 점을 전부 다 연결했다. 이런 것을 등비용선이라고. 등비용선. 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또 그릴 수 있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얘가 수송비가 만약 500원 증가했다. 이런 것을 등비용선이라고 한다.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렇게 이제 설명 드렸으니까 15번에 2번 가봐요. 배버의 공업입지론에서 등비용선은 수송비 최소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수송비 최소점이 지금 P점이죠. 근데 P점에서 입지를 바꿨다. A점으로 갔다. B점으로 갔다. C점으로 갔다. 그럼 수송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자, 그럼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그러면 A점으로 가요. A점으로 가면 수송비가 추가적으로 얼마 들어가요? 100원 더 들어가죠. B점으로 가도 100원 더 들어가죠. C점으로 가도 100원 더 들어가죠. 이 추가적으로 수송비가 증가하는 점들을 쭉 연결했다. 그것을 뭐라 한다? 등비용선이라고 한다. 의미됐습니까? 예. 자, 15번은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16번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시작합니다.